여성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여성암, 유방암. 미혼 여성이 늘어나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유방암의 치료로는 수술과 항암화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통증이 없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유방암의 치료 가운데서도 방사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유방암은 갑상선암에 이어서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지면서 젊은 층의 유방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의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파티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윤상모 과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와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유방암의 발병 현황과 위험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죠. 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에 있어서 암 발병의 1위는 갑상선암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방암이 되겠는데 보시면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약 한 15년 넘나요? 기간의 발병률을 보면 10만 명당 발병률인데 쭉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년대 후반 기준으로 하면 거의 3배 이상 발병률이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 연령별로 보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노란 선이 되겠는데요. 50대에 피크를 이루고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 사이, 주로 이 경우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진의 효과인 것 같은데요. 진단 당시의 병기를 보면 0기에서 2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 4기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병률도 늘었지만 유방암의 치료 성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인자들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이 많은 것들을,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초경이 빨리 오는 경우 되겠고, 그다음에 폐경이 늦은 경우 같은 이야기죠. 그다음에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가족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음주, 흡연을 포함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자가 있으면 감소시키는 인자도 있겠죠. 첫 번째는 모유수유,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적당한 야채와 과일의 섭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고, 학회에서 권하는 그 검진 권고안을 보시면 여성의 경우 30세가 넘으면 매월 자가검진을 하는 걸 권하고 있고, 40세가 넘어가면 1,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유방 촬영 하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 크게 보면 상피내암과 침륜성암 이렇게 나눴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연기라고 하는데 그게 상피내암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은 기점막을 뚫고 유방 조직으로 들어가면 이제 침륜성암이 되거든요. 이제 침륜성암으로 넘어가면 이제 흔히 우리가 알듯이 1, 2, 3, 4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예우라고 해서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 5년 생존율이 뚝 떨어지죠.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때 기준을 보시면 원발 병수의 종양의 크기가 5cm를 넘어가거나 혹은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의 개수가 4개를 넘어가면 이제 3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4기의 경우에 치료 성적이 5년 생존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네. 유방암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분류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과장님,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네, 방사선 치료를 어떤 경우에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하는 방법이 유방 보존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이 있는 부위만 수술로 드러내고 나머지 유방은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그게 이제 유방 보존술인데 그런 경우는 그 소엽성 산피내암이라고 해서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들이 다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림의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유방을 전체 다를 드러내는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했는 조직상에서 종양의 크기가 5cm가 넘어가거나 겨드랑이 임파설 전이가 4개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겠고 그 외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이제 국소 재발을 하거나 전신 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방사선이 추가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유방의 암이 너무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출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림처럼 뇌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혹은 방사선 수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일 때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저는 과장님 이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좀 전에 뭐 유방암의 크기가 크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 수술이나 항암제를 받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만 3주가 지나면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수술 항암제 끝나고 나서 한 4, 5주 정도 되면 환자들은 시작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주 5회를 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총 횟수는 30회가 보통입니다. 근데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한 번에 주는 약을 늘려서 전체 기간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주 5회에서 30회 하는 치료가 국내에서는 아직은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CT를 찍고 그다음에 환자 몸에다가는 치료할 부위를 표시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치료 계획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층 촬영에다가 치료 부위나 그다음에 정상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표시를 다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컴퓨터로 이 방사선 분포를 이제 모의 치료를 해보는 거죠. 해보고 이제 어떤 조정이 필요하면 계획이 처음부터 다시 된다든지 안 그러면 치료를 진행하거나 그런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할 때 고려가 돼야 될 점은 주변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유방만 치료를 받고 어떤 분들은 같은 쪽에 목 아래쪽을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쇄골상부 임파선을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에서 갈라지는 차이는 뭐냐면 겨드랑이 임파선의 전이가 예를 들어서 4개 이상이면 같은 쪽의 쇄골상부는 무조건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1개에서 3개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재발의 위험도, 이 쇄골상부에 전이가 갈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쪽을 치료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가 없으면 그냥 유방만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를 했는데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동측의 쇄골상부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되겠죠. 네, 사실 이 모든 치료에는 다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저는 왠지 방사선 치료하면 좀 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더 심하진 않을까 하는 오해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부작용은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방사선도 정상세포를 포함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정도의 차이가 문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정도라든지 빈도라든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네.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크게 나누면 전신 반응하고 그다음에 국소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신 반응은 흔히 나타나는 것은 피로감이나 속이 시끄러거나 어지럽거나 이 세 가지가 추가되겠고, 그다음에 국소 반응은 어느 부위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환자분들이 첫날 진료실에 들어와서 처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머리카락 빠지느냐고 먼저 물으세요. 근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국소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을 방사선 치료하는데 머리카락이 빠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유방의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급성 반응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신 반응은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어지럼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피로감은 그 환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고, 그다음에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은 첫 2, 3일 정도 약간 그러다가 말기 때문에 예방적인 항구 토제 이런 건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살짝 붓는다든지, 그다음에 피부염이 생기다든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방사선 범위를 이야기를 할 때 방사선 쇄골상부 임파선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왼쪽 쇄골상부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치료를 진행하면서 혹은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사이에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피부염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걸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림을 보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말로 이 상황을 표현을 하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햇볕에 걸려서 온 상태. 그게 보통 평균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햇볕에 걸러가 오시면 그 피부가 저절로 원래 색깔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허물이 벗겨져야 되죠.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피부에 상당히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또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방사선 치료 중 혹은 치료가 끝나고 적어도 한 달까지 과정 중에서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치료받는 부위의 피부를 문지르거나 혹은 샤워를 하고 나서 이 물기를 제거할 때도 딱 비비시면 안 됩니다. 닦을 때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닦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치료받은 동측 유방 전체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반창고를 붙이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옷을 조금 헐렁하게 입으시고, 특히 여름에는, 그다음에 면재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이제 치료 중에 주의하셔야 될, 혹은 주의라든지 혹은 권장되는 생활은,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게,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일은 식구들한테 갈라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균형 잡힌 식사.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 피한다, 고기를 피한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완전한 채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치료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치료받는 동안에는 물론 치료가 끝나면 채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너무 채식 위주의 식사는 권하지를 않습니다. 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과장님, 이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만성화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부작용이 치료 중에 생겨서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 생겼던 급성 반응이 만성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생기는 만성 부작용들은 사실은 치료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치료가 끝나고 시간이 6개월 이상 지나서 혹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나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같은 쪽에 팔이 붓는다든지, 그 다음에 치료한 쪽의 폐에 방사선 자국이 보이는 거 방사선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건 사실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거는 방사선 치료 후에 적어도 5년, 10년 지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팔이 붓는다든지, 방사선 폐렴이 생긴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겁을 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상지의 부종이 만약에 생긴다, 혹은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그 수술 받은 쪽의 팔로는 무거운 걸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대편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동측 팔의 경우에는 상처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상처가 생기면 2차적으로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시면 치료받은 쪽의 팔로는 체열도 안 하고, 그다음에 수액요법도 그쪽으로 안 합니다. 심지어는 혈압도 그쪽으로 재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방사선 폐렴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방사선 폐렴은 일반 폐렴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이름을 방사선 폐렴으로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로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의사도 모르고 지나가고 환자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이 단층 촬영, 즉 CT를 찍게 되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국도 실제로 시간이 한 1, 2년 지나버리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뭐 급성, 만성 포함해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면,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작용의 빈도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만성 부작용이나 감염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암이 사실 재발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특히나 유방암은 이 재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선 그 관리라 그러면 재발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재발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죠. 재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방사선 치료까지 왔으면 수술 후에 항암제도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했고, 그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항호르몬 요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재발을 가능하면 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면 재발을 안 했는 경우의 결과하고 최고로 이야기해서 재발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성적하고 똑같을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의 조기 발견이 모든 종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유방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환자분들한테 관리에 있어서 하나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종류든지 스트레스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 대체요법 이런 것들 신경을 확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한테 이런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은 본인한테 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유방암의 발병에도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고, 그다음에 재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원발암에 대한 추적 관찰은 첫 3년 동안 혹은 2, 3년 동안은 3개월 내지 6개월마다는 이제 오시면 이학적 검사, 촉진이라든지 시진 이런 것들 받으시게 되고, 그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는 이제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그다음에 타목시펜이라는 항호르몬제죠. 이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인과 검진을 받으시도록 권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골밀도 검사나 다른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유방암의 재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술을 하고 나서 2 내지 3년 안에, 그러니까 2 내지 3년 안에 재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이 재발을 한다고 보면 그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2, 3년 안에 재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사실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방암은 10년 근처까지도 계속 재발률이 0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이 병원에서 추적 검진의 기간이 달라질 뿐이지 적어도 10년까지는 쭉 계속 추적 검진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의 결과를 낼 때도 10년 생존율을 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조금 길게 하는 종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검진을 받다가 보면 불행하게도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신 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전이하는 장소를 보시면 뼈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 폐, 뇌 이런 순서로 이제 전이가 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 시작할 때부터 끝나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처음에는 그 머리 빠지느냐고, 두 번째는 뭐를 먹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고 권고안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칙을 크게 좀 정하시고 가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 그 다음에 채소 많이 먹는 거, 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칙은 비만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중이 안 늘도록 혹은 체지방이 안 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맞추시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그게 체중 관리와 연관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상황이 많아지는 그런 건 좀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간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환자분들이 한 번씩 이제 술에 대해서 잘 물으세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소량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술은 그렇잖아요. 한 잔을 풀어놓으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안 드신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TV를 보면서 궁금해했거든요. 혹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방사능이 좀 몸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혹시 뭐 가족과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든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은 없나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몸에 방사선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방사선의 효과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예를 들어 여기 치료할 부위라 그러면 바깥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가는 치료가 있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유방암의 경우에 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고 나면 몸 안에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이 종양세포에다가 직접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건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에 관해서 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본인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가족과 떨어지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과장님 끝으로 유방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국가암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왼쪽 것의 제목은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침이고, 오른쪽 그림은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지침인데요. 이 지침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한테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 혹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환자분들이 혼자 병원에 오십니다.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는 치료가 쭉 진행해 와서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0년까지는 재발의 위험도가 계속 잔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그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가거든요. 심지어는 환자분들이 차라리 치료할 때가 마음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고민을 막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환자는 이 신체적인 조건도 치료할 때에 100%까지 갖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환자의 입장에서는 가족들도 사실은 편하게만 온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까지 항암제를 하셨다고 보면 전체 기간이 길면 한 8개월까지 가니까 그동안 그 가족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관심도가 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치료 관리가 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방암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도 득과 실이 공존하는데요. 하지만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윤상모 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